일본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일본 화폐가 낯익으실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4년 7월 5,000엔건 지폐의 인물이 새롭게 교체되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20년 동안 5,000엔건을 대표했던 얼굴이 더 익숙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일본 근대문학을 상징하는 여류 작가 히구치 이치요. 당시 일본 화폐 역사상 단독 초상으로 지폐에 오른 두 번째 여성으로 여성 문학의 선구자이자 메이지 시대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후에 남긴 친필 원고 한 점은 경매 시장에서 무려 2,100만엔, 우리 돈으로 억대의 가치가 매겨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 눈부신 영광의 이면에는 가난으로 점철된 한 여인의 비극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수천만 장의 지폐에 얼굴이 새겨져 돈의 흐름을 내려다보게 된 그녀가 정작 살아생전엔 가난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했다는 이 지독한 역설.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이라는 대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필연적인 생존을 위해 펜을 쥐어야 했던 24살 여성 가장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추적해 봅니다. (1872년) 일본이 근대화라는 거대한 엔진을 켜고 폭주하기 시작한 때 도쿄의 한 하급 관료 가문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본명은 히구치 나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주변을 놀라게 할 만큼 영악했습니다. 말문이 터지는 속도가 남달랐고 한 번 들은 문장은 결코 잊지 않는 비상한 기억력을 자랑했는데요. 또래 친구들이 공차기를 하며 골목길에서 시간을 보낼 때 소녀는 집안에서 소설을 탐독했습니다. 당시 106건에 달하던 일본 고전 대작 난소 사토미 핫켄덴을 사흘 만에 독파했다는 일화는 그녀의 유년기를 대변하는 유명한 조각이었죠.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수많은 책을 탐독한 대가로 소녀는 심각한 수준의 근시를 얻게 됩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은 당시 메이지 시대 여성들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열쇠였던 바느질을 포기하게 만들었는데요. 바늘귀를 꿰지 못하는 여성, 즉 가사노동이나 임금노동으로 자립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녀가 문학이라는 좁고 험난한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은 예술적 낭만이 아닌 육체적 한계에서 비롯된 철저한 배수진이었죠. 배움에 대한 열망은 타올랐지만 시대 또한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고등과 과정을 무려 수석으로 졸업하며 천재성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냉정하게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는데요. 여자에게 학문 따위는 사치일 뿐이며 아무런 쓸모가 없다. 어머니의 완고한 신념 앞에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학교 문을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비범한 재능을 누구보다 아까워했던 아버지 히구치 노리요시는 포기하지 않았죠. 노리요시는 지인들을 수소문해 통신교육으로 문학 수련의 첫걸음이었던 일본의 전통시 와카를 배우게 했고 마침내 14살이 되던 해 당대 최고의 사설 문학 교육 기관이자 귀족 영예들의 사교장이었던 가숙 하기노야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하기노야는 평범한 학원이 아니었는데요. 전 현직 고위 관료의 부인들, 내노라 하는 대지주와 귀족 가문의 영예들이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모여드는 일종의 권력 거점이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끼어든 하급 관리의 딸 히구치 나츠가 느꼈을 소외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영예들이 뽐내는 화려한 나들이 옷의 가격은 히구치 집안의 몇 달치 생활비와 맞먹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신춘 모임 때마다 그녀는 부모님이 어디선가 겨우 빌려온 초라한 헌옷을 입고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 은밀하고 잔인한 계급 사회 속에서 나츠가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하나, 압도적인 실력뿐이었는데요. 명문가 교수들이 비단 자락을 휘날리며 말장난을 주고받을 때 나츠는 와카 대회에서 최고 점수를 쓸어 담으며 문단 선배들의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훗날 여성 최초의 근대 소설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 미야케 카호는 본인의 자전 수필에 나츠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록했죠. 어느 날 모임에서 친구와 함께 스시 배달을 기다리며 적벽부의 구절을 무심코 읊조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음식을 나르며 시중을 들던 등이 굽은 초라한 여자가 그 뒷구절을 막힘없이 완벽하게 받아치더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뭐 저리 건방진 여자가 다 있나 싶어 쳐다보았던 이가 바로 15의 히구치 이치요였습니다. 그녀는 재능이 넘쳤지만 동시에 뼈아플 정도로 현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가숙의 장학생으로 머무는 대가로 잡일을 도맡아 하거나 부엌에서 밥을 짓는 식모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지독한 신분 격차와 보이지 않는 계급장 아래에서 활발했던 소녀는 본성을 감추며 극도로 자신을 숨기게 되었죠. 비록 열등감에 사로잡혔다곤 하지만 그랬던 소녀 시절조차 너무나 짧았습니다. 바로 히구치 가문을 지탱하던 기둥들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법학을 공부하며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장남 센타로가 24이라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허망하게 급사해버리고 맙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토라노스케는 이미 호적을 분리하며 가출하여 집안과 의절한 상태였고 심지어 아버지 노리요시마저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대규모 운송 사업에서 사기를 당해 막대한 부채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나버리죠. 17의 나츠에게 남겨진 것은 늙은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 그리고 집안을 가득 채운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가난은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약속된 미래까지 난도질했는데요. 그녀에게는 장래를 약속한 시부야 사부로라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사법관 시험을 준비하던 촉망받는 법학도였죠. 하지만 히구치 가문이 몰락하고 나츠가 집안을 책임지는 처지가 되자 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히구치 가문이 스스로 혼약을 파기하게끔 학비와 생활비를 요구했고 이에 분노한 히구치 측은 파혼을 선언하기에 이르죠. 하지만 인간 환멸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훗날 나츠가 소설가로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자 그는 뻔뻔하게 다시 찾아와 관계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노하며 사부로를 쫓아냈지만 이 사건은 나츠의 마음속에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죠. 1889년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자신까지 세 여자를 부양하기 위해 히구치 나츠는 본격적으로 돈이 되는 글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하기노야의 선배였던 미야케 카호가 소설 한 편으로 당시 노동자들의 몇 달치 월급인 33엔을 벌었다는 소식은 거대한 자극제가 되었죠. 1891년 우리 나이로 20살이 되던 해 그녀는 인맥을 동원해 당대 유명 신문사의 전속 작가였던 나카라이 토스이의 문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토스이가 창간한 잡지 무사시노의 데뷔소설 야미 자쿠라를 발표하면서 나츠는 이치요라는 이름으로 문단에 공식 등단을 하는데요. 필명 이치요는 한 장의 잎새라는 뜻으로 달마 대사가 갈대잎 하나를 타고 양쯔강을 건넜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여기엔 발에 해당하는 일본어 오아시가 중의적으로 돈을 뜻한다는 의미까지 추가되었죠. 가진 돈 한 푼 없는 처지를 발을 감추고 있는 달마 인형에 빗대어 잎사귀 한 장에 의지한 채 가난 속을 표류하는 자신의 운명을 이름에 담아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해당 필명은 토스이의 권유였다고 합니다. 히구치 이치요의 스승이었던 토스이는 31살의 매력적인 남성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문학적 교감을 넘어선 은밀한 연정이 싹트기 시작했는데요. 그녀의 일기장에는 그의 이름에 들어간 티음만 보아도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가슴 저린 고백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내 문단 내에서 소문이 퍼지게 되고 동료들의 수군거림에 절교를 선언하게 되죠. 스승과 결별한 이치요는 홀로 도서관에 틀어박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발표한 소설 우모레기를 통해 생애 첫 원고료 11엔 50전을 손에 쥐게 되는데요. 히구치 집안의 한 달 생활비 7엔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채업자들의 손으로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버는 돈보다 쌓이는 이자가 더 빠른 지독한 빈곤의 늪이었죠. 오늘날 민중이 겪는 가난과 궁핍의 실상을 보고 어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 않겠는가. 구중궁궐의 고귀한 이들은 과연 이를 알고나 있을까. 화로 속 묻힌 불 위에 꽃을 피워두고 그저 보기 좋다며 즐거워하는 날에 절개 바른 안악은 자식들을 생각하며 눈물 흘려야 하고 큰 저택과 높은 루각에 종이 등불을 밝혀둔 채 바람을 기다리며 피서를 즐기는 밤에 가난한 이들은 쓰러져가는 불씨 곁에서 흐느껴 울고 있다. 글을 써서 버는 돈으로는
자신을 포함한 가족 3명의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웠던 이치요는 마침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붓을 꺾고 장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인데요. 그녀가 선택한 곳은 도쿄의 가장 어두운 슬럼가이자 거대한 유곽지대였던 요시와라 인근의 시타야 류센지초였습니다. 월세가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택한 완벽한 변방이었죠. 그곳에서 군것질거리와 잡화를 파는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세련된 문학 영예들이 모이던 하기노야에서 도쿄 최고의 빈민가이자 욕망이 들끓는 유곽의 길목으로의 추락. 이 극단적인 공간의 이동은 인간 히구치 이치요의 문학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신의 한 수가 됩니다. 그녀가 이사한 당일 일기장에는 거리를 가득 채운 인력거의 폭발적인 소음과 밤마다 유곽을 밝히는 기괴한 등불의 흔적들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비참한 광경의 기록을 진중일기, 즉 먼지 속의 일기라고 정의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시장에 나가 싸구려 물건을 떼어오고 동생과 함께 가게를 보며 이치요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문명 개화의 그늘에 가려진 진짜 인간들의 얼굴을 목격하게 되죠. 화려한 무도회장에서 왈츠를 추는 상류층들의 가식 뒤에 숨겨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막노동자들의 처절한 생존투쟁, 그리고 유곽의 창녀들이 쏟아내는 피 맺힌 한숨과 그 주변을 겉도는 결손 가정 아이들의 위태로운 눈빛들. 사족 출신으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던 이치요는 이 지옥 같은 밑바닥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문학이 담아야 하는 것은 아름다운 꽃이나 고결한 시가 아니라 이 진흙탕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간의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 시기의 구멍가게 경험은 요시와라 유곽 주변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성장과 이별,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벽을 섬세하게 그려내어 일본 근대 문학의 정점으로 꼽히게 되는 걸작 키제기의 뼈대가 됩니다. 하지만 시는 그녀에게 장사꾼으로서의 재능마저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맞은편에 경쟁 업소들이 들어서며 여인의 구멍가게는 불과 9개월 만에 처참하게 파산합니다. 빚은 이전보다 배로 늘어났고 히구치 가문은 이제 완벽한 파멸의 기로에 서게 되었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치요는 당대 인기 작가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손을 벌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었던 곳은 결국 원고지 앞이었는데요. 1894년 12월 홍고의 마루야마 후쿠야마초의 단칸방으로 이사한 이치요는 일본 문학사에 다시는 없을 초인적인 지필 노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일본 문단에선 기적의 14개월이라 부르게 되죠. 그러나 영양 부족과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인지 이치요 역시 큰오빠 센타로처럼 폐결핵에 걸리고 마는데요. 그녀는 죽음의 그림자가 목을 조여오는 상황 속에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원고지를 채워나갔죠. 섣달 금음을 시작으로 키제기, 흐린 강, 13야, 갈림길에 이르기까지 단 14개월 동안 일본 근대 문학사를 송두리째 뒤흔든 불후의 걸작들을 무려 11편이나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냅니다. 유곽의 비참한 삶을 살며 현실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여인이 결국 단골 손님의 손에 목숨을 잃으며 강요된 무리신주인지 아니면 합의된 신주였는지 의문을 남겼던 흐린 강, 가부장제의 폭력 앞에 희생당하는 여성의 비극을 날카롭게 해부한 13야는 발표되자마자 평론가들의 호평을 끌어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자 문호였던 모리 오가이는 그녀의 글을 읽고 격렬한 충격을 받아 우리 시대의 진짜 시인이 나타났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소설들이 데이트를 치며 이치요의 집은 순식간에 도쿄의 네로라 하는 젊은 천재 문인들이 모여드는 문학적 메카, 즉 문학 살롱으로 변모하는데요. 바바고초, 사이토 로쿠 등의 젊은 문인들이 매일같이 그녀의 좁은 단칸방을 찾아와 밤새도록 문학을 논했습니다. 그리고 이치요는 당장 내일 먹을 쌀을 살 돈이 없어 옷을 전당포에 잡히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을 환대하며 장어구이와 스시를 배달시켜 대접했죠. 찬사는 뜨거웠지만 당장의 가난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현실. 세상은 그녀의 재능을 소비하며 열광했지만 정작 그 재능을 생산해내는 천재의 육체는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896년 마침내 대형 출판사를 통해 키제기가 단행본 수준으로 일괄 게재되며 이치요는 문단의 최정상에 우뚝 서게 되는데요. 평생을 갈구했던 경제적 자립과 명예가 눈앞에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운명은 그녀에게 성공을 즐길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죠. 4월부터 시작된 고열과 각혈은 멈추지 않았고 목이 심하게 부어올라 더 이상 음식조차 넘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출판사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들고 집필을 의뢰하며 운전성시를 이루었지만 여인의 손에는 펜을 쥘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치요의 소식을 들은 모리 오가이는 최고의 명의들을 왕진 보냈지만 돌아온 진단은 이미 온몸의 장기가 손상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선고였습니다. 1896년 11월 23일 오전 늦가을에 바람이 차갑게 불던 날, 히구치 이치요는 가난한 단칸방에서 24시라는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 잔인할 정도로 결연했습니다. 내가 남긴 모든 일기장과 초고를 단 한 장도 남김없이 불태워라. 세상에 내 치부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러나 언니의 천재성을 누구보다 아꼈던 여동생은 차마 그 유언을 따를 수 없었는데요. 동생은 언니가 남긴 찢어진 파지 한 장까지 소중히 보관했고 사후의 일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만약 동생의 이 위대한 배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5,000엔건 위의 히구치 이치요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가장 비참하게 요절해버린 여인. 하지만 5,000엔건의 얼굴이 되어 일본 전역을 누빈 시간이 평생 고단했던 그녀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